Ba-dum-bum, doo-doo-doo-doo. Ba-dum-bum, doo-doo-doo-doo. Ba-dum-bum. 언젠가 TV 한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 글이 소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시를 처음 들을 때 우프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웃기긴 하지만 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에 소개된 건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라는 존재를 대변한 시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있는지 모를 것 같은 존재. 2013년 데이트를 쳤던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분은 김유곤 PD입니다. 일반 PD였던 그는 10년 전 나는 가수다, 쇼 음악 중심 등을 연출했습니다. 잘 나가던 PD였기에 늘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당시 9살 아들과 함께 지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다고 해요.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 함께 있어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12년 MBC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와 있게 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가지게 됐으나 아이가 많이 불편했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과 친해지려고 파주 해이리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박명수 씨를 만났어요. 딸 민서와 함께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다는군요. 마치 김유곤 PD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개그맨 박명수 씨와 그의 딸 민서는 손을 잡고 있긴 하지만 둘 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시켜서 나온 것이냐 아빠 박명수 씨는 피곤해 보이기 일쑤였고 짜증이 나는데 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대요. 그 모습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아빠 어디가입니다. 아빠 어디가는 2010년대 아빠 트렌드를 이끈 프로그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빠 프로그램이 열풍처럼 쏟아져 나오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본색 같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노래에도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수 정은지 씨가 부른 하늘바라기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빠야 약해지지 마.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부산에 있는 달동네에서 살던 정은지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기다리던 추억을 노래에 담아서 아버지 생일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담긴 노래죠. 그래서일까요? 2020년인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의 아빠 이미지처럼 뭐 하는 사람인지 늘 어디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아빠 이미지가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미지, 엄마와 함께 육아를 감당하는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것처럼 한 통계 자료를 통해 바뀐 이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3년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에서 아빠 육아와 관련해서 언급된 소셜 빅데이터 83만 건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아빠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 언급량은 2015년도 1980건에서 2017년 19,10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마 2020년인 지금은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아빠들이 가정으로 자녀들 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고 가족 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육아 참여 형태는 생각만큼 달라지거나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빠들의 육아는 놀이 위주입니다. 주말에 함께 야외로 놀러 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서 놀아주는 시기죠. 물론 아빠와의 놀이는 자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문제는 이것인데요. 아빠들이 놀이가 자녀들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아빠 육아의 비중을 주로 놀이에만 두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육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감정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10년간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견을 표하지 않겠지만 엄마들의 육아 고민을 살펴보면 여전히 독박 육아가 1위입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2020년의 엄마들도 여전히 혼자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육아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4위 결과처럼 울고 있다는 거죠. 3위 결과인 미안하다는 표현처럼 더 지혜롭게 육아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한때 유행처럼 퍼지던 마더쇼크라는 용어처럼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엄마들의 바람이 이 통계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아빠들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빠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빠들의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빠들의 육아 고민 1위는 모르다입니다. 2위, 3위, 4위를 종합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아빠들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엔 다수가 동의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요. 직장에서는 전문성을 요청받고 있고 가정에서는 육아를 요청받는 이 현실이 어렵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육아를 하는 건지 아빠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할 마음은 없지만 막상 놀아주고 가족과 함께 체험을 하는 것 외에 딱히 육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마더쇼크만큼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들의 파더쇼크도 심각합니다. 아빠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가진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소양이 출연한다고 해서 JTBC에서 방영하는 비긴 어게인 코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G.O.D의 길이란 곡을 멤버들이 함께 불렀는데 그 곡을 부르는 가수와 관객들이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수 크러쉬는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한 채 가사만 멍하니 듣고 생각하더니 노래가 다 끝난 이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촬영조차 포기하고 촬영장을 나가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죠.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건 길이란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떠세요? 이 질문들, 이 가사의 고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빠들의 고민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시대를 아빠를 위한 아빠 교육,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학교마저 문을 걸어 닫고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마다의 직장 상황도 있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육아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혹시 김유관 PD와 개그맨 박명수 씨처럼 자녀와 함께함이 어색한 분 있으신가요? 마지못해 육아를 감당해야 하긴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거나 어리둥절한 분은 없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또 열심히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하며 가야 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빠라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강의의 제목은 아빠 어디로 가? 입니다. 아빠이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아빠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 중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야 하죠.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 한 강의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으로 감명 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길은 누군가의 발자국이 쌓여 생긴다 라는 말입니다.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지 고민되십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죠? 그럼 먼저 올바른 길을 향해 걸었던 누군가의 발자국,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우리보다 먼저 좋은 아빠라는 길을 걸어보려고 일평생 애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발자취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발자국은 육아의 항해를 떠나는 이 시대 아빠들에게 하나의 선명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 독일의 어느 시골, 임신 9개월의 한 여성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출산을 한 달이나 더 남겨둔 채 조산합니다. 당시 의수를 감안해 보면 조산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아들은 탯줄에 목을 감고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태어나서인지 태어나면서부터 툭 하면 설사하고 병치레도 잦았다고 합니다. 아들 건강에 염려스러웠던 아버지는 팔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죠.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몸만 약한 게 아니라 또래보다 느리고 반응도 굼뛴 데다 몇 번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전응아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조산아라는 선천적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출생 후 얻게 된 여러 질병들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뇌 발육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조산도 문제지만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웃집에서도 아기 한 명이 태어나는데요. 아기는 농부의 손자였다고 해요. 아기 할아버지는 52세였고요. 사람들 눈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전응아 판정을 받은 그 조산아의 아버지 나이가 농부와 동갑인 52세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자를 볼 나이에 겨우 아들을 봤으니 건강하고 똑똑할 리가 없단 겁니다. 전응아라고 불리던 아이의 아버지는 모두가 수군거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의 능력을 타고난 아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는 20 혹은 30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오. 중요한 것은 교육이오. 교육만 잘 시킨다면 재능이 50밖에 안 되는 아이도 잠재력을 8, 90% 이끌어낼 수 있고 다른 80의 재능을 가진 아이보다 뒤처지진 않을 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90%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난 믿어요. 아들이 천재가 될지 바보가 될지는 날 때부터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하기에 달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난 순간부터 5세까지의 교육이요.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수근거리던 이들처럼 조산해서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늦어도 너무 늦게 애를 낳아서 그래. 탯줄을 감고 태어났으니 전응아인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비록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의 기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잠재력의 90%인 45점까지는 성장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제 아무리 100점 만점에 100점의 기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당시 일반적인 교육은 겨우 그중 20점에서 30점 정도의 사람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여겼던 거죠. 최고의 교육을 해낼 수 있다면 이 30점의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나은 40에서 45점짜리 인물을 키워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골든타임이 출생 5년까지라고 믿었습니다. 태어난 지 15일부터 지능훈련을 시작했는데 전응아 판정을 받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세에 모국어인 독일어를 마스터합니다. 9세에 6개 국어를 마스터하고 10세에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13세에는 기젠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죠. 그의 최연소 박사 학위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네스북 기록이라고 합니다. 16세에 법학으로 또 하나의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역시 같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성장한 게 40에서 45점 정도입니다. 미수가 전응아가 아닌 다른 아이였다면 더 성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아이가 대단하고 천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자신의 선언대로 아들을 길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19세기 독일 최고의 천재로 불리던 칼 비테 주니어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과 여러 학교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기도 했죠. 한 번 시작된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의 사회, 앞으로의 교육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고민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께 칼 비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칼 비테가 52세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 비테 주니어를 임신했을 1799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칼 비테는 절대 군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제 왕조차도 위태로운 사회가 된 거죠. 이제까지의 봉건제도, 계급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집에서 자녀를 기르던 부모들이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맡길 유치원,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죠. 오늘날의 공교육 형태는 이런 사회 변화에 기초합니다. 더불어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이 무너져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시기였죠. 칼 비테 주니어가 어렸던 그 시절 1804년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은 끊임없이 주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즉위 후 프로이센은 실제적인 프랑스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고 칼 비테는 고백합니다. 칼 비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프로이센은 영원히 멸망하는 듯했다. 프로이센 국민이 매일매일 빠져나갔고 나는 제국의 맨 끝자락에 매달려 살고 있었다. 우리가 살던 로하우는 사방이 작센에 둘러싸인 일촉즉발의 지역이었다. 칼 비테 교육법을 접하는 분들, 배우는 분들은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응아, 미숙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천재로 태어난 게 맞을 거예요. 칼 비테 목사가 시골 목사이긴 했지만 그분 자체가 엘리트였잖아요.
무작정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회는 쉬운 사회, 함부로 평가할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봉건 제도에서 시민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교육 역시 바뀌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 중심에 설 수 없는 시대였죠. 칼비테는 그런 시대의 한 복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세 이후 이렇게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은 육체와 정신, 마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독학을 했다고 해요. 참교육을 받고 싶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멘토인 게티케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선생님 덕분에 베를린이란 도시에 가서 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보시죠. 로스토크, 함부르크, 듀이셀도르프, 페펠 등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교육 답사를 다닌 거죠. 그러다 그는 스위스 출신 교육개혁자 페스탈로치를 만납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육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뀌는 핵심 시기가 유아 시기라고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칼비테가 아들을 키워내는 데 필요한 교육 철학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칼비테는 자녀가 생긴다면 나처럼 교육받도록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혼도 했고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수많은 책도 읽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스페인 교육가 비베스의 기독교 여자 교육론, 에라스무스의 유아 교육론, 로크의 교육론, 루소의 에밀,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페스탈로치의 게르트루트는 어떻게 그의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장장 몇 세기에 걸친 교육이론서를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 교육서까지 모조리 탐독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 같은 오늘날의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부모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들을 잘 키워내고 싶어서 스스로 아빠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입니다.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칼비테의 삶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잘 준비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칼비테가 그러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칼비테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강에서 다루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따르는 그의 발자취가 또 다른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오늘 우리가 남기는 이 발자국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되길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